잘 곳을 찾던 한 남자가 불빛을 발견합니다. 하루 종일 걸어선지 지쳐 보입니다. 평범한 여관입니다. 수상하다는 느낌이 든 건 그저 좀 피곤해서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어디로 들어온 걸까요?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요?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이것은 아주 오래된 질문입니다.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돼 오늘날까지도 답이 안 나온 문제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가설을 만들고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장애물을 넘어 겨우 그 문 앞에 서게 됐죠.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인류가 가장 알고 싶어 했던 문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그 질문은 답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그 문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웬만한 도시 하나 정도 크기입니다. 둘레 27km,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숨겨져 있죠. 이것은 원자 이하의 세계를 관찰하는 일종의 현미경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을 연구하고 있죠. 내부 터널은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걸쳐 있을 만큼 거대합니다. 유럽 여러 국가들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만든 유럽 합동 원자핵 연구기구 선. 그동안 가설로만 존재했던 이론들을 실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연구원들만 7,000명이 넘습니다. 세계 실험 입자 물리학자들의 절반이 넘는 수가 이 연구소에서 일을 하죠. 한 해 예산만 1조 2천억 원. 20개 회원국이 공동 부담합니다.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은 건 우주의 최초에 대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든 최초의 물질, 가장 작은 것이 뭔지 알아보는 거죠. The successor. There is no successor for the moment. As I say, this experiment will last for the next 15 years, and we have not yet foreseen what would be the next step in this scientific program. 1803년 돌턴은 원자설을 펴니다. 모든 물질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입자, 원자로 돼 있다. 이것으로 세상은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렌트겐은 금속이 원자에 부딪힐 때 나오는 짧은 파장이 손을 투시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원자는 자꾸 신비한 현상을 일으켰죠. 퀴리 부인은 원자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렌트겐, 퀴리 부인 두 사람은 X선과 라듐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 1, 2회 수상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원자 안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봐선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죠. 조심스럽게 원자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안을 본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추측한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가 추측한 원자 안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빵 안에 건포도가 박혀 있는 모양. 이 모양을 추측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건포도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곧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영국은 세계 물리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때 거장이 한 사람 있었죠. 그때도 지금도 가장 유명한 물리학 연구소 중 하나. 그는 이 연구소의 수장이었습니다. (1897년) 톰슨은 음극선 실험을 하는 도중에 어떤 물질을 발견합니다. 진공관에 특정 기체를 넣고 음극과 양극에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황록색 광선이 나오는데 이걸 음극선이라고 하죠. 이 광선을 맞은 바람개비는 돌아갔습니다. 그건 질량이 있는 입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또 자기장을 걸어주면 특정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톰슨이 이 입자의 존재를 밝혀냈죠. 당시 사람들은 전기가 흐르는 건 알아도 무엇이 흘러서 전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지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전자였습니다. 전자는 원자 안에 건포도처럼 박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는 중성입니다. 그러니 양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톰슨이 생각한 원자 모델입니다. 이후 전자는 문명을 지배합니다. 톰슨이 원자 속의 전자를 처음 발견했을 땐 사실 어둠 속에서 문고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원자 세계의 불을 밝힌 건 톰슨을 찾아온 한 뉴질랜드 청년입니다. 그는 톰슨의 주선으로 이 대학의 물리학부 교수가 됩니다. 수학이 약해서 학생들 틈에서 확률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러더퍼드. 러더퍼드는 목을 돌려 다른 곳을 볼 줄 모르는 한 마리 악어 같은 사람입니다. 먹이가 나타나면 앞으로 돌격해서 덥석 물어버리죠. 그의 학생들은 지금 2년 동안 같은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알파 입자가 얇은 금박지를 통과하는 실험입니다. 얇은 금박지는 원자 400개가 들어있습니다. 알파 입자는 전자보다 7,500배 무거운 물질입니다. 금박지에 쏘면 그대로 금박지를 뚫고 나가버리죠. 악어는 혹시라도 금박지를 통과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휘어지는 입자가 있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말이 쉽지 이 실험은 말 그대로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금박지를 60층 건물 크기로 키워봤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얇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깨알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톰슨이 발견한 전자죠. 전자를 맞춰볼까요? 창호지처럼 얇은 막인이 총알은 벽을 통과해버립니다. 60층 정도 되는 창호지에 총을 쏴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깨알 같은 전자를 맞추는 일. 러더퍼드는 조교에게 그런 실험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2년이 다 돼갈 때 튕겨져 나온 알파 입자를 발견합니다. 8,000분의 1의 확률이었죠. 창호지처럼 얇은 종이 위에 총을 쏘았는데 튕겨져 나왔다. 전자에 맞았으면 이렇게나 크게 튀어나올 리는 없었죠. 이것은 총알도 뚫지 못하는 어떤 단단한 물체가 창호지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원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이게 뭘까? 1년 넘게 생각했습니다. 러더퍼드는 양의 성질을 가진 입자, 원자 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전자는 어떻게 있을까?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붙잡아 두는 힘이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러려면 지구가 도는 것처럼 전자도 돌아야 했습니다.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태양계와 닮았습니다. 가장 작은 세계가 가장 큰 세계를 닮았다는 건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원자 안입니다.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을 보기 위해 원자 크기를 운동장만하게 키워봤습니다. 원자가 이 운동장만한 크기라면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 핵의 크기는 어떨까요? 바로 이 구슬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저기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 운동장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원자 핵보다 훨씬 작습니다. 원자 크기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진공입니다. 원자핵과 전자는 거대한 진공 속에 떠 있는 좁쌀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도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인간의 몸에서 진공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소금 알갱이 하나보다 작습니다. 만약 지구 전체 60억 인구에서 진공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우 사과 한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양극과 음극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양극인 원자핵이 여기 있고 음극인 전자가 저기 있다면 서로 끌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핵이 더 가벼운 전자를 끌어당길 겁니다. 그럼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진공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식이면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자핵과 전자는 어떻게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러더퍼드의 세대엔 아무래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앞만 보고 질주하는 무소불위의 짐승, 악어라고 할지라도요. 이 세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찾다가 우리는 원자의 문 앞에 섰습니다. 무뚝뚝하고 좀처럼 속을 보여주지 않는 세계. 사실 이 길은 세상 어디로 가는 길보다 좁고 어렵습니다. 가장 작은 세상. 인류는 기꺼이 그 안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원자로 들어가는 핵심적인 열쇠를 찾습니다. 에너지의 흐름은 불연속적이다. 이것으로 물리학은 플랑크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걷겠죠. 소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소리는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끊어집니다. 에너지는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 흐릅니다. 즉, 양자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연속적인 세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 힘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0.00000 이런 식으로 0이 33개가 붙은 값입니다. 이 미세한 힘이 의미를 갖는 곳이 있죠. 바로 양자의 세계입니다. 그는 세일즈맨입니다. 아주 지쳐 있습니다. 권태로워 보이는 여관 주인이 그를 맞아줍니다. 무례하다 싶지만 참습니다. 안은 다른 여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지만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물이 덩어리로 솟아오릅니다.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옵니다. 텔레비전이 탁탁 튑니다. 밖에서는 전혀 이 사정을 모릅니다. 여기는 양자 세계입니다. 지금도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에너지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습니다. 연속적이고 흐름은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은 마침내 깨지게 되죠. 빛의 세례를 받고 등장한 이 과학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끼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댄다고 식구들에게 볼기를 맞았죠. 새끼 코끼리는 코를 쭉 뻗으면서 기름지고 위대한 림포포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악어한테서 질문의 답을 배웠습니다. 한번 물면 먹이를 놓지 않는 악어는 러더포드입니다. 둔하지만 늘 질문을 하는 아기 코끼리는 닐스 보어입니다. 동료들이 모두 원자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할 때 보어는 근본적인 질문에 더 끌렸습니다. 어떻게 전자가 원자 핵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계속 돌 수 있나? 보어는 원자가 붕괴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는데 인생을 걸기로 합니다. 영국에 유학시켜준 장학금이 동인하자 보어는 고향 코펜하겐으로 돌아옵니다. 일찍이 철학과 물리학에 심취했습니다. 생각에도 쉽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성격은 원자 세계로 들어가기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돌아올 때까지도 여전히 원자의 비밀은 풀지 못한 채였죠. 유럽 물리학 연구를 선도하는 코펜하겐 대학.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는가? 친구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 보어는 존재란 말을 아무 때나 써도 되나? 그런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런 성격도 원자 연구를 하는 데는 좋았습니다. 코펜하겐에는 그가 세운 연구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과거의 명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로라 하는 세계 물리학 연구소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죠. 끈질긴 성격이었으니 보어가 자신의 고향에서 이런 위치까지 오게 된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코펜하겐에서도 계속 원자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실험을 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신 항상 머리로 이 문제를 꿈꾸었죠. 그래서일까요? 1913년 27살 되던 해 원자 연구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연히 수소의 선 스펙트럼 공식이 나와 있는 책을 보게 됩니다. 스펙트럼이란 빛의 성분을 파장의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태양빛의 경우 스펙트럼은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진동수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원자는 낱낱이 선으로 나타납니다. 선에 해당하는 에너지 진동수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수소의 경우엔 빨강, 청록, 파랑, 보라 네 가지 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머는 빨강, 초록, 보라 세 가지로 연구를 했습니다. 발머가 이 스펙트럼 선의 진동수를 측정했고 진동수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발머는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그러니까 빨강, 초록, 보라색 사이의 파장의 비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은 못했지만 공식은 신기하게도 맞았습니다. 보우는 이 공식을 보고 원자 구조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플랑크 상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플랑크의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처럼 탁탁탁 불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혹시 전자도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닐까? 보우는 생각합니다. 전자가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연속적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탁탁탁 불연속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떤 조건이 만족됐을 때만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우는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에 들어갑니다. 이론은 머릿속으로 하지만 검증은 수학으로 해야 했습니다. 길고 지난한 작업이었죠. 전자가 원자 안에서 불연속적으로 이동한다. 보우는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공식으로 만들었을까요? 보우가 맨 처음 설계한 칠판입니다. 위아래로 미끄러지게 움직이는 겹겹의 칠판입니다. 먼저 써둔 방정식 같은 걸 지우지 않고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보우가 설명한 원자 세계가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겁니다. Just like when you put it on a shelf, lower shelf, lower energy, higher shelf, higher energy, and so forth. So Bohr devised a way to look at the hydrogen atom and figure out what were the different shelves, what was it in energy. So here we would have n equal to 1, n equal to 2, n equal to 3, n equal to 4, and so forth. And he showed that it's possible for the atom to give out light when the electron comes from an orbit out here and jumps in here. Then comes out light. These spectra and so there could be transitions to the lowest level from there. 보우는 수소의 전자가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와 가장 낮은 곳에서 떨어질 때 에너지 값을 계산해서 표를 만듭니다.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당연합니다. 보우의 양자 도약 개념은 물리학자들도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으니까요. 보우도 이해한 것 같다면 제대로 생각 안 해본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에너지 준위표를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건물로 바꿔볼까요? 수상한 요관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층이 낮아집니다. 우리 손님은 지금 2층에 있네요. 우리는 이 손님을 전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 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방을 줘야 할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싼 방입니다. 돈은 에너지로 받죠. 위에 있는 방으로 옮겨볼까요? 아래에서 위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방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맨 아래층으로 옮겨줄까요? 아래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잃으면서 빛이 납니다. 이 빛에서 선 스펙트럼을 얻죠. 맨 아래층 1층에 오면 가장 안정적인 상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여관의 각 층은 전자가 위치하는 궤도입니다. 맨 아래층에 내려온 전자는 갈 데가 없으니 전자가 원자 핵에 들러붙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보의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1913년) 보는 원자 구조 이론을 발표했고 그 공로로 192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보가 생각한 원자 모델입니다. 전자는 궤도 위에서만 돕니다.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궁금해했던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질, 그 안입니다. 물론 이 원자 모델은 이후 다시 수정됩니다. 그렇지만 당시 전자에서 원자 핵으로 가는 길을 연구하는 것은 지구 밖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일처럼 황당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작은 세계, 이전까지 그 존재조차 몰랐던 그 어떤 세계에 들어가려는 열망이 마침내 그 작은 세계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들어가고 보니 그 작은 세계가 우주만큼 넓습니다. 앞은 한치도 보이지 않는 암흑입니다. 할 일은 이제부터입니다.